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서한을 보낸 것 계속 연일 화제입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온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이제 4월 2일이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25% 우리나라 할 거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4월 9일에 다시 발표를 합니다. 야, 이거 90일 동안 유예해 줄게.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기본 관세 10%만 사실 책정이 되고 계속적으로 그 상태에서 무역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90일 유예니까 그게 돌아오는 게 이제 7월 9일부터 재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한번 유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고율 관세, 그러니까 25%를 얘기했는데 그보다 더 높게 또 서한을 보낼 것인가? 이제 관심사였는데 이번에 이제 서한을 받아 보니 이제 25% 그대로 이제 책정이 된 거고, 다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8월 1일까지,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남았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유예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더 높을 줄 알았어요. 서한을 막 보낸다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야, 그 서한에 과연 일본은 35%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야, 우리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25%로 이제는 얘기를 했고 그거마저도 일단은 8월 1일까지는 일단 유예를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5%로 같은 관세를 맞긴 했지만 서한을 보면 겨우 25% 관세를 네. 부과한다. 그러니까 그 온리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네.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한 글자 한 글자에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건 뭐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학이죠. 예. 그러니까 레토리컬 이제 프레이밍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수사학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 25%는요. 말도 안 되는 관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25%도 높아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겨우 25%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많은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아, 이게 정말 25%가 안 높나 보다. 아니면은 미국에선 더 생각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네. 25%마저도 말도 안 되는 관세율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한미 FTA를 맺은 나라입니다. 그건 관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도 높은데 25% 이렇게 겨우 25% 하면은 마치 우리가 듣기에는 좀 낮아 보인단 말이에요. 예. 더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밖에 못 했나 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수사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현혹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프레이밍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협상에 대해서 압박 카드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겨우 25% 앞으로 더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달라라는 이제 압박용 카드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의미가 굉장히 크죠. 사실 온리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앞서 일본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일본도 똑같이 25%로 지금 부과된 네. 거죠? 일본도 사실 24%였다가 예. 1%포인트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시장에서 이제 말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일단 일본이 그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총 8번 넘게 해왔는데 진전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할 수 없다.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야, 우리나라 쌀, 니네 쌀 없다며 우리나라 쌀에서 많이 사 했는데 일본은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단호한 모습을 보여왔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관세를 일본은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건 양보 못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의외다라는 평가가 되게 많았어요. 일본이 너무 강하게 나간다. 오, 이렇게 나갈 줄이야. 이런 게 평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제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똑같은 관세를 이제는 얘기를 했다, 서한에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 규모를 이제 비슷하게 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보통 얘기하죠. 복북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본과 비등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관세율이 25% 우리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포인트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는 부분, 그리고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아까 표도 잠깐 나왔지만은 동남아시아 쪽, 그러니까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야, 40%씩. 예, 40%도 있고요. 네. 지금 미얀마, 뭐 라오스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도 25% 이렇게 되는데 이거 보면 뭘 느끼냐면 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도 봐주지 않는다. 그대로 25% 간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이거 압박 카드로 쓸 거다. 그래서 양보는 없다. 이게 조금 강하게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보내지 않았을까. 지금 시장에선 그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역만큼은 무역 협상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그 강조를 다시 한번 이번에 서한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SNS에 우리랑 일본에 대한 서한만 공개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방국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경제도 있지만은 안보까지도 일본과 사실 또 맞물려 있잖아요.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나라를 콕 집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우방국인 겸 그런 와중에서 무역 적자가 또 심한 나라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무역 적자가 큰 나라죠. 그러다 보니 샘플, 한마디로 대표성을 띈 나라 두 나라를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압박 카드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좀 표현하지 않았을까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서한의 전문을 좀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한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더한 관세를 매길 것이고 네. 그리고 제3국을 거쳐서 우회에 수출된 물품은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모양인 거죠. 그렇죠. 이게 환적에 대한 얘기인데 예. 환적은 뭐냐면 일단 중국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중국이 이제 관세가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상 환적이라는 게 이제 불법적인 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실제도 요번에 환적이 좀 걸린 분이 있어요. 우리 2025년 1분기에 중국산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뀌어서 미국으로 수출된 케이스가 300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예. 이 통계가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라벨 가리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는 원산지를 조작해서 우회 수출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25% 책정을 했는데 만약에 다른 나라를 통해서 환적해서 물건을 보낸다, 수출한다 우리나라로 이거 그러면 걸리기만 해봐. 더 높은 관세를 책정할 거야라고 이제 경고의 목소리를 낸 거고 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또 환적도 얘기했지만은 8월 1일까지는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더 강한 압박, 한마디로 빨리 한국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줘라는 이제 압박용으로 이제는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3주 남았거든요, 사실 지금. 골치가 아파졌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이게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들로 묶어서 가야 되거든요. 외교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묶어서 사실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속도감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네.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새롭게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 서한을 받았단 말이죠.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들을 좀 취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패키지 딜로 묶어서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요. 그다음에 사실 미국의 전략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묶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뭐를 묶어서 들어가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죠. 조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계열과 미국이 원하는 것들과 묶어서 우리가 이제는 사실상 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거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참여와 미국산 에너지를 많이 사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뛰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에 대한 수입을 더 늘려갈 거다. 만약에 거기서 이제 뽑아져 나온다 그러면 아마 계약 물량을 계약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느 정도 사줄게라는 계약을 할 것 같고요. 그 미국산 에너지를 많이 사주는 쪽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대신에 자동차와 반도체 영역에서는 이제는 좋은 관세로 책정될 수 있도록 묶어서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전략을 세울 수 있겠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거는 외교 안보와 같이 가는 겁니다. 뭐 미국도 그걸 원하고 있지만은 일단 우리는 미국과요. 이제 뭐 외교 안보를 떠나서는 얘기할 수 없는 동맹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뭐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방위비 분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제 무역과 같이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풀려 그러면 미국의 전략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예 그냥 묶어서 패키지로. 하나로 줄 거 주고
받아낼 건 받아낸다. 이런 형식으로 아마 접근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지금 모든 우리나라의 정부 당국자들이 뭐 외교, 그다음에 이제는 무역, 수장들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확실히 전략적인 측면에서 맞물려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궁금한 건 사실 관세를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해서 아예 업계까지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최선으로 뭐 어느 정도까지 조정하는 게 나은 건지. 왜냐하면 25%도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그렇게 안 높다라는 전망들도 전문가 사이에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25% 관세율은 마치 서한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생각보다 안 높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서한에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35%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똑같이 25%로 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 서한의 내용만 본다 그러면 높지 않다라는 평가는 있겠지만 그래도 25%는 말도 안 되는 저는 관세율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사실 한미 FTA 기조 그대로 가는 게 사실상 예. 가장 원하는 거겠죠. 사실상 0%의 관세율로 책정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무역을 해온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본 관세 10%가 지금 붙고 있고 품목 관세 자동차 25%, 철강, 알루미늄 지금 50% 맞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세율로 해주는 게 맞다. 그런데 미국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관세율은 지금 보면 10%예요. 지금 모든 나라들과 지금 기본적으로 본다 그러면 10%의 관세율은 무조건 지금 베이스로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지만. 그래도 많지만 10%에서 묶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가장 원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관세 협상에 따른 뭐 주가라던가 경제 지표를 좀 보자면 사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3주 연장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자 비트코인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앞으로 좀 이 약세가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많아졌다. 그래서 이게 물론 서한을 이제 확실하게 보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있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8월 1일까지 연기가 된 거잖아요. 일단 유예가 되다 보니까 3주 동안에 또 불확실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라든지 뉴욕 주가가 이제 하락한 반면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괜찮다. 예. 3주 유예됐네. 3주 동안은 일단은 더 무역 협상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어라는 이제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는 오늘날의 양시장은 소폭 상승하는 추세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시장은요, 좀 외국과 좀 다른 시장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비트코인에서 어떤 회사들이 많이 나왔냐면 코스닥 시장에서, 그러니까 전환사채 발행해서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을 사겠다라는 회사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회사채 발행해 갖고요. 이거를 돈을 빌려와서 비트코인을 이제는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회사들이 코스닥 중심으로 좀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붐이 좀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 보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규제의 틈을 노려서 사실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CB 발행해서 전환사채 발행해서 그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그게 이제 투자의 목적이 되는 회사도 있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공부가 되어 있고 조직이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전환사채 발행하면 이게 개인들이 아마 큰 손들이 많이 사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미국과 자본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긴치 프리미엄 더 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국제적인 시세와 또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어떤 지금 시장, 금융시장의 흐름도 잘 읽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이 뉴욕 증시가 이렇게 상호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낙폭을 키운 이유도 좀 궁금한데 네. 뭐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에겐 좀 이득인 거 아닙니까?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수출하고 이러는데 뭐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낙폭이 커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 뉴욕 3대 시장을 본다 그러면 예.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걸 본다 그러면 물론 지금 관세 이슈도 있겠지만은 이제 재정에 대한 이제 감세안이 사실상 상원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불안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국가에 대한 우려스러움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이제 테슬라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던 부분, 이런 것들에 오히려 시장은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세 부분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주요 나라들 2개 국가하고는 어느 정도 관세율이 합의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뉴욕에서는요, 이게 관세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덜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굉장히 예민하지만 예. 오히려 이제 재정이라든지 미국 국가 부채라든지 뭐 트럼프와의 또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 이런 거에 더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뉴욕 주가의 향배가 좀 갈리고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술을 조금 하시나요? 안 먹습니다. 안 잘 드십니까?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술 뭐 이렇게 소주와 맥주 가격들 네. 보는데 계속 최근에는 마이너스였던 것 같은데 네. 0.1%, 0.5% 소주 맥주 각각 좀 올랐어요. 네. 이 원인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그렇죠. 지금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았어요. 예. 저는 이제 술을 잘 안 먹다 보니까 사실 뭐 소주 가격, 맥주 가격 올랐대더라라고 이제는 했는데 사실 통계청에서 자료 조사를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는데 사실상 이제는 소주 가격이라든지 맥주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 이유가 사실 그동안에는 소주와 외식 물가에서요. 예, 예. 소주와 맥주 가격이 낮았었어요. 의외로. 근데 왜 낮아졌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벤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안주로 사실 돈을 벌겠다. 그래서 이제는 소주나 맥주 이런 어떤 술 관련돼서 물가를 일부러 이벤트를 통해서 낮게 책정했었고요. 미끼 상품으로 사실상 이제 이벤트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다른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내겠다는 전략이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한때 유행이었다가 그게 이제 끝난 거예요, 이벤트가. 왜냐하면 그 이벤트가 끝난 이유는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나옵니다. 그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소비 쿠폰을 발행이 되면 또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벤트 빨리 끝내고 사실상 이제 기대 심리, 소비 기대 심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벤트를 지금 종료하는 곳이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래 낮았던 가격이 다른 외식 물가만큼 이제는 오르고 있는 추세다. 술 가격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소비 쿠폰 술집에서는 못 쓰죠? 못 씁니다. 예. 혹시나 헷갈리실까 봐. 그러니까 유흥업소에는 못 쓰는데 보통 우리가 밥집 있잖아요. 순댓국집에서 소주 한 그런 잔을. 데서 이제 많이 파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소비 쿠폰을 쓸 수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가 폐업자 수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2024년 기준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이벤트 했던 이런 소상공인 분들이 폐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폐업을 하다 보니까 이벤트가 종료가 되고 다행히 이제 술값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뭐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라고 하면 뭐 라면, 빵 등 가공식품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가공식품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뭐 대형마트나 편의점 중심으로 할인 행사도 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6월 기준으로 가공식품 물가가 4.6%였거든요. 예. 상승률이. 그러다 보니까 가공식품 물가가 일반 소비자 물가보다 더 높은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선 거죠. 농식품부가 이거 가격 조사해보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는 할인 쿠폰을 이제는 사실상 이제 시장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라면 중심으로 할인율이 지금 16에서 43% 대형마트 가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편의점 가면은요. 할인을 못하니까 이제 2+1이나 이제 1+1 이런 행사를 하면서 사실상 가격을 낮추고 있고 또한 뭐 라면, 초콜릿뿐만 아니라 뭐 삼계탕이라든지 냉면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예. 대형 할인 마트 중심으로 이런 대형 마트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보시면은 거기에 찍힙니다. 할인 이렇게 해갖고 저도 몇 번 사봤는데 찍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게 지금 할인을 정부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재정 지출을 써서 지금 하고 있기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물가가 좀 높다라고 하신 분들은 대형마트 가셔서 좀 뭐 빙가루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제품을 이제 구매하셔도 좀 저렴한 가격에 뭐 최대 50% 지금 할인하는 곳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물가 안정 대책도 그렇고 지금 추경을 통해서 발행하는 소비 쿠폰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민생 안정 그리고 소비 진작을 위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 보통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단위당, 한계라는 거는 이제 단위당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늘어난 소비, 늘어난 수입 대비해서 얼마나 소비 성향이 있느냐 이런 건데 지금 한계 소비 성향을 이제는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다양한 연구기관에서는 20에서 4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는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예를 든다 그러면 내가 추가 금액이 생긴 거잖아요. 수익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몇 퍼센트를 소비로 쓸 거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최대 50%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계 소비 성향을. 그러니까 반 정도는 사실상 소비가 늘어나는 대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상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 여력이 더 늘어날 거다. 전 그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는 아마 한계 소비 성향이 더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고 굉장히 가처분 소득이 떨어질 때는 만약에 추가 소득이 생긴다 그러면 한계 소비 성향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보여요, 보통.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50%? 그러니까 한마디로 1로 본다 그러면 0.5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는 성향 자체가 좀 늘어날 것이다 보고 있고 저는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간에 돈이 풀리게 되고요. 또한 아시겠지만 11월 달까지 다 쓰셔야 돼요. 4개월 동안 몰아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쿠폰 때 말씀하시는 거죠? 소비 쿠폰. 예, 소비 예. 쿠폰이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그래서 11월 달까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 문제는 이제 장기적으로 예. 이제 소비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수출입니다. 예, 수출 증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거든요. 돈을 어디서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는가 이런 장기적인 비전도 정부가 이제 보여줘야 된다. 지금 안타까운 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떨어져서 예. 지금 이게 좀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반도체라든지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도 같이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반토막 난 그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현안 좀 쉽게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